오늘은 에너지의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 부르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파장은 에너지의 진동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이 진동수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에너지 그리고 이꼴 소리 진동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 발로 인체 세포 조직에 있는 수용체로 소리를 감지합니다. 열 에너지 꼴 적외선이 있는데 우리는 열로 이 에너지를 또한 감지합니다. 인체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감지할 수 없는 그 밖에 많은 에너지 진동수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인정합니다. 에너지의 진동수는 과거 비해 우리가 신비롭게 여긴 것들이지만 현재는 진동수를 감지할 수 있는 많은 기구들이 발명되어 있습니다. 진동수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변하는 진동의 횟수입니다. 이것을 보통 초당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전기가 초당 120 사이클이고 미국에서는 초당 60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 진동수의 진폭입니다. 진폭은 기준선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동의 규모를 얘기하죠. 세 번째, 파동의 형태입니다. 파동은 모양을 만들어내죠. 사인파는 공간 주파수나 소리를 표시하는 데 쓰이는 기본 파형을 사인파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분 좋고 부드럽고 완곡하고 대칭적인 파동으로 바다 물결을 연상시킵니다. 또 그에 반해 스파이크파가 있습니다. 바늘처럼 위아래로 뾰족합니다. 또 사각파가 있습니다. 다른 진동수를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동수입니다. 인류는 현재 빛 진동수를 이용해 조그만 섬유를 통과해 초당 수십만 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전화를 통화할 때 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광섬입니다. 의학계에서 진동수의 원리와 그 효용 가치를 인정해 진동수를 의료에 이용한다면 약제 사업은 어쩌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과연 내버려 둘까요? 진동수를 이용해 진단하는 방법은 안전하며 널리 보편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로 진단의 진동수를 이용한 예는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EKG, 심전도 검사, 그 다음 EEG, 내전도, 심박도, 변이 등 검사는 모두 에너지와 진동수를 이용하죠. 초음파 검사는 소리 파동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최근에 발명된 MRI가 있습니다. 대도에서 사람들은 MRI의 핵심 단어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의 진동수를 항산시키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MRI는 전적으로 원자의 진동수로 인해 효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MRI가 감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체내 원자의 진동수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암병에 접근하는 질문의 초점은 바로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까입니다. 현대의학이 암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암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접근법은 첫 번째로 암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위를 잘라내자. 이것이 바로 수술법입니다. 국부적인 일부분의 종양에 대해서는 이 접근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암의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는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대의학에서는 그 단계는 암세포를 죽이는 일이다. 항암 치료는 방사선과 항요법 두 가지가 있죠. 두 치료 모두 모든 세포에 손상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암세포는 적응이 빨라 암치료와 방사선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법을 빨리 알아냅니다. 사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또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 다음은 항요법입니다. 항요법을 받으면 급속히 증식하는 암세포의 DNA가 손상이 됩니다. 이 요법이 좋은 것일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내에는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다른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보통 면역세포가 체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요법을 실행하기 전에 의사가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뭡니까? 백혈구 수치입니다. 백혈구는 면역세포를 의미하는데 이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는 항요법을 사용하지를 못하죠. 면역세포가 손상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를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항요법으로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없다. 진실입니다.
항요법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암세포는 기껏해야 전체 암세포의 60% 내지 70%, 크게는 80%, 20%는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항상 남아있는 이 암세포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항요법이 암세포를 전부 다 죽일 수 없다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머지 암세포는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면역체계 활동의 20-30%의 나머지 암세포를 죽일 수 없다면 환자는 나머지 암세포로 인해 당연히 사망합니다. 여기에 치료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항요법으로 암세포를 죽여서 목숨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인체 내 면역체계가 9회 말 홀놈을 치지 않는 한 암이 승리합니다. 홀놈을 쳐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벨트를 휘둘러야 하는가? 다음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암치료법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체내의 면역체계가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사람이 만든 질병치료법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질병의 치료의 진정한 스타는 하나님이 우리 체내에 심어놓으신 자가 면역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4차원 치유의 비밀, 이 과정에서는 근원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병을 치료하거나 그들을 개선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그 지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주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의 원인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암의 원인은 세포 기억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그 원인을 치유하려면 에너지를 치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불충분하고 균형이 깨진 에너지가 그 원인입니다. 모든 질병과 증상은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가 충분치 못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의학계에서 새로운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과 같이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세포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낮은 에너지는 사실상 모든 질병의 기초죠. 이미 설명했던 거부 혹은 반항 즉 스트레스 상태가 세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포가 체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를 차단하면서 산소가 세포로 이입되지 않고 영양이 세포로 가지 않으면 연료로 사용되는 포도당이 세포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기하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 작은 에너지 공장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야 세포가 또 활동을 합니다. 세포가 또 활동을 해야 몸이 활동을 하죠. 이 작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꼭 박테리아처럼 생겼다는 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기해 보십시오. 항생제 실제는 박테리아와 함께 이 미토콘드리아도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방되는 항생제는 만성 피로증후군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질병과 함께 신종 질병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몸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체내 발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전선망을 통해 거대한 전기 발전소와 연결되는 도시 주택과는 다릅니다. 사실 그와는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년 전 전선망이 없던 시절에 전기를 발생하려면 전기 발생기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농장에는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발전기에 연료를 주입했죠. 또한 발전기는 산소 공급이 필요했고 발전 과정에서 남는 매연 형태로 남는 부산물을 소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충족되면 연료가 남아있는 한 전기를 과거에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는 산소와 포도당 연료가 필요하며 대사물질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어야 우리 몸에 가장 적당한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바로 체내 발전기입니다. 이 과정이 만약에 멈춰버리면 세포가 적절히 작용하지 못해 전력이 약해지고 그게 뭡니까? 결국 몸의 체내 온도가 체온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결국 발전기의 연료가 떨어질 때처럼 정전이 됩니다. 이 과정이 급속히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경보의 형태로 세포에 도달한 스트레스가 에너지 부족을 가져와 세포 손상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발생한 질병의 종류는 단순히 끊어진 연결고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2007년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생리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이끄는 연구팀이 단백질을 미토콘드리아로 전환시키는 유전자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등에서 수행했던 이런 이전 연구에서도 세포의 나머지 부분이 파괴되더라도 미토콘드리아가 살아있으면 세포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힐링 캠프에서 시행하는 치유는 어떻게 세포 과정에 개입할까? 뇌는 에너지 진동소를 감지해서 에너지 진동수로 인체 지령을 내리는 거죠. 또한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비상사태가 발생해 몸이 스스로 방어 채비를 갖춰야 할 때 인체의 경고 신호를 또한 내보냅니다. 실제로는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반항 혹은 거부 상태에 빠진다면 이 진동수가 몸숨을 구하는 대신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파괴적인 에너지 진동수를 건강하거나 무해한 진동수로 바꾸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바로 전에 파괴적인 진동수를 중화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음을 차단하는 핸드폰 물리학과 같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약품이나 영양제 대신에 양자 물리학을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은 이것이 낯설지만 앞으로는 아마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제가 있는 부위로 정보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화학약품과 영양제는 분자에서 분자로 초당 약 1cm 정도로 속도로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정보가 약간 손실이 일어납니다. 에너지를 통해서는 정보가 초당 약 299만 9,338km 속도로 이동하며 이때 손실되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고도로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많은 과학적 이익들이 우리에게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알아본 것입니다.